정부가 월세 세입자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월세 공제로 1년에 최대 75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집주인의 월세 소득이 파악돼 4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도 기대됩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50%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담보대출 인정 비율 규제를 6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계비 증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하늘에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계속되다가 밤에 맑은 공기 유입과 함께 한풀 꺾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90% 이상 걸러주는 황사 마스크 대신 야외에서 일반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황사에 좋다는 판매상의 말만 믿을 게 아니라 황사 전용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오는 일요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정 의원의 말로만 서민 정치인이라는 발언을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00여 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들이 붙잡혔습니다. 의사협회 등 고소득 전문직의 개인정보를 노렸습니다. 유출은 쉽지만 피해 보상은 어려운 현실 조명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약 청정국 지위를 이용한 중개 밀수나 국제 우편을 통한 소량 밀반입이 급증했습니다. 택시기사를 비롯해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들이 늘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선진국의 대책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MSG 등 식품 첨가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런 뭐 MSG나 이런 거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써 있는 거 보고 하고요. 식약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재미 일본인들의 소송에 한중일 3국 교민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의 박물관에는 위안부 상설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친절한 노트3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죠. 정부도 이젠 전세 지원은 줄이고 대신 월세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월세 세입자들은 앞으로 1년에 최대 75만 원, 대략 한 달치 월세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택한 방식은 세액공제. 기껏해야 1, 20만 원씩 환급해줬던 소득공제 대신 세입자가 낸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 원이면서 50만 원 월세를 사는 사람이면 연말정산 때 기존 소득공제로는 21만 6천 원을 환급받지만 앞으로는 1년간 낸 월세의 10%인 6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한도는 연간 750만 원, 1인당 최고 7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개월치 월세 지급액만큼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제 대상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였던 것을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중산층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을 4억 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고가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입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당연시하고 나온 측면이 있는데 값싼 전세를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될 것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자금과 연기금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늘려짓고 싼 임대료로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 임대주택도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렇게 월세 혜택이 늘게 되면 그동안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의 월세 소득도 자동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더 걷게 될 세금이 4조 원쯤 될 거란 추산도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세입자에게 전입신고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말라고 못 박은 월세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의 반대로 월세 공제 신청은 현재 2%대에 불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은 이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세금 신고 문제 이런 게 걸리니까 막 그래. 정부의 이번 지원 측에는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유도해 집주인 소득도 자연스레 파악하겠다는 이중 노림수가 깔려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냈다는 확인서만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눈치로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3년 전 건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은 안 낸 세금은 물론 가산세 2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이 늘면 세입자가 낼 월세가 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가시켜서 월세를 상승시키거나 세입자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집주인은 전체 다주택자의 6%에 불과해 4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거칠 것이란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들여다보면 취지는 좋은데 하지만 그러다가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가 더 급증해버리면 어떡하냐. 정부 부처 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모습입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보통 집값의 50%까지, 지방에서는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LTV 비율을 모두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이나 신용대출로 비싸게 빌린 돈을 이자율이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시켜 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대신 빚을 갚는 데 나가는 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DTI 규제는 현재 수도권에 한정돼 있지만 이를 지방으로 확대 적용해 총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가계소득 개선과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LTV 비율을 완화했다가 이미 1천조를 넘어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LTV나 DTI의 큰 틀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될 것임을. 정부는 내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는 LTV와 DTI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개선 방안이 나오는 시점도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네, 오늘 중국발 미세먼지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달랐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려서 좀 씻겨 내려갔지만 중부지방은 여전했습니다. 이 지겨운 미세먼지는 내일 밤이 돼야 물러날 것 같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남부지방엔 낮부터 내린 봄비가 엿새간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시민들도 마스크 대신 우산을 들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좀 와서 좀 목도 좀 칼칼하고 그랬는데 비가 내리니까 좀 세상이 좀 깨끗한. 울산에서 2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던 미세먼지 농도가 비가 내리면서 4분의 1로 뚝 떨어지는 등 남부지방 곳곳에서 일시적으로 평소 수준까지 확 낮아졌습니다. 비구름을 몰고 온 남동풍은 중부지방도 씻어줄 걸로 기대됐지만 풍속이 약해 큰 도움은 못 됐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평소 서너 배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인 중부지방은 대신 남동풍이 뿜어낸 아열대 온기에 이상 고온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서울은 2월 최고 기온 역대 5위인 16.4도, 포천도 18.5도까지 치솟아 4월 봄 기온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도 약간 나쁨 단계가 유지되다 밤부터 사라질 걸로 환경부는 전망했습니다. 중국 미세먼지 농도가 오후부터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밤 늦게부터는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해소가 시작될 것으로. 수도권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서울과 경기 동북부에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찾는 분들 많죠. 그런데 마스크 쓰실 거라면 잘 골라야 합니다. 황사 마스크는 겉감과 안감 사이에 이 정전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서 0.04에서 1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일반 마스크를 쓰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고르는 법과 그 착용법,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사흘째 대기를 뒤덮는 동안 공원에는 마스크를 쓰고 나온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있고 황사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스크예요. 나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황사 마스크 또 사야 되잖아. 이거는 있는 거고. 일반 마스크보다 가격이 비싼 데다 일회용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아까우니까 그냥 이런 걸 사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하지만 미세먼지를 거르는 효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름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일반 마스크와 황사 마스크에 뿜어내봤습니다. 일반 마스크는 30% 정도 걸러냈지만 황사 마스크는 90% 이상 차단했습니다. 황사 마스크엔 정전기를 발생시켜 먼지를 거르는 특수 필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살 때는 단순히 미세먼지에 좋다는 광고보다는 식약처가 허가한 황사 마스크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편과 머리끈을 이용하여 최대한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황사 마스크를 세탁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만큼 한 번 쓴 마스크는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오는 일요일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서민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고민 끝 행복 시작이라면서 오는 일요일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에게 좋은 봉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침체된 서울에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며 교통과 주택 문제 등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보다 서민을 중산층이 될 수 있게 돕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근 정 의원이 박 시장을 말로만 서민 정치인으로 언급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모독적으로 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이 활기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이 정말 엄청나게 소리 소문 없이 바뀌고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 거죠. 여권 내 경쟁자인 김황식 전 총리도 출마 결심을 상당히 굳혔고 다음 달 15일 이전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져 이해운 최고위원 등 여권의 경선 빅매치가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출마를 고사해왔던 남경필 의원이 고민을 해보겠다며 변화된 입장을 밝혀 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군 내부의 보안 동향을 관찰하고 각종 비위를 적발하는 이른바 힘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기무사령부 내 군인들이 잇따라 성군기를 문란케 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A소령.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A소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육군모 사단의 기무부대장이었던 B중령은 몇 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중령은 헌병대 조사 뒤 보직이 해임됐습니다. 기무사 고위 간부인 C대령. 지난해 말 같은 부대 여직원과 영화를 보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고 원대 복귀 조치됐습니다. 기무사의 D중사는 여군 숙소에 자주 침입해 속옷 등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무사에서는 혁신의 일환으로 자정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한 부대원들이 발견되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했습니다. 군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할 기무사령부가 근무자들의 기강에는 해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경북 김천 소년교도소에서 권총 한정과 실탄들이 분실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 중이던 어젯밤 교도관 한 명이 훔친 권총으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상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18분쯤 교도소 측이 총기 분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교도소 외곽 울타리 부근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26살 김모 교도관이 쓰러진 채 발견됐고 그 자리에선 분실된 권총 한 정과 나머지 실탄 4발이 발견됐습니다. 교도소 울타리 주변으로 보면 참호가 있거든요. 참호. 예, 참호 속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용된 지 6개월 된 김 씨는 최근 개인적 고민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심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또 가식적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내가 입도 크고 하니까. 그러나 김 씨가 어떻게 총기를 입수했는진 여전히 의문입니다.
총기는 수행자를 호송할 때 휴대했던 다른 교도관이 이미 반납한 상태였고 김 씨의 업무도 총기 관리가 아닌 교도소 순찰과 수행자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총기를 무기고가 아닌 임시 창고에 보관한 사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지만 김 씨가 중태에 빠져 정확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허술한 총기 관리, 결국 분실 사건에 이어 자살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개인정보가 또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의사 15만 명을 포함해서 고소득 전문직들의 개인정보를 노렸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의 한 빌라. 탁자 위에 연결된 2대의 컴퓨터에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5천만 원에 달하는 돈다발이 수북합니다. 21살 김모 씨 등 3명은 대출업자 등으로부터 사이트 한 곳당 200만 원 안팎을 받고 부동산과 쇼핑몰 등 2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저한테 피해를 볼까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들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브로커의 컴퓨터에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5만 명의 신상 정보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또 다른 해커가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으로 주민번호, 계좌번호뿐 아니라 의사 면허번호까지 몽땅 털렸습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범죄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렇게 팔린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개인정보를 팔아 1억 원을 받은 것 외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승부 조작으로 2억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이트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주민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아직 잡히지 않은 중국 해커를 추적 중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네, 380억 원. 지난주까지 집계된 이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낸 집단 소송 가액입니다. 소송 참여자도 벌써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데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는데도 보상은 어렵기만 한 현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건지 오늘 뉴스플러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민카드를 사용해왔던 김종환 씨.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카드를 해지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전빵보다도 못한 그렇다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화가 났죠. 스팸처럼 매일 왔던 것들이 그것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어렵지 않게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간편해지거든요. 또 저희도 접수가 쉽고 또 그렇게 의뢰와 접수가 쉬워지다 보니까 또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1년 삼성생명보험 고객정보 유출부터 2005년 NC소프트 이용자 정보 유출 등 10년 동안 10여 건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게 됩니다. NC소프트, 옥션, 싸이월드 등의 사건에서 최근 10년 동안 누적 인원 7천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실제로 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일부에 그쳤고 배상금도 1인당 평균 2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배상금 총액도 47억 원 정도에 그쳤는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에 비해 처벌이 미약한 것이 개인정보 관련 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풀이되고 있는 개인정보 불법 거래 현실과 대책을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리운전 앱 업체를 가장한 사업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몰래 빼낸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소액을 불법 인출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어떻게 불법 유통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정보 브로커와 직접 접촉해봤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있는 거지, 전화. 쓸만한 DB를 사시려면 10만 원? 뭔가 20만 원 주셔야 되는데 이건 100% 불법이죠. 이렇게 가공된 정보는 금융이나 통신상품 마케팅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뱅킹 사기 등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17건의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금융당국이 자체 적발한 경우는 1건. 각 영업소마다 전국적으로 수만 개가 될 건데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금융당국의 처벌 수준을 보면 이번에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는 3개월 영업 정지와 각각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강조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미국의 처벌은 보다 엄합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TJX는 2007년 외부 해킹으로 9,4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도난당했는데 우리 돈 400억 원을 고객에게 배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불법 거래된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작물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정부는 또 이미 갖고 있는 불법 정보를 없애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필리핀의 저가 항공 여객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29시간이나 늦게 출발해서 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외국 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필리핀 저가 항공인 에어아시아 제스트 여객기를 타고 세부로 가려는 수십 명이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당초 출발 예정 시각은 어제 오전 8시 15분. 만 하루가 지났는데도 비행기가 떠나지 않자 화가 난 승객들이 협력사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출발이 늦어진 건 어제 짙은 안개 때문에 인천공항에 와야 할 여객기가 제주공항으로 가버린 뒤 기체 결함까지 발견돼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입니다. 담당자 자체가 지금 아예 없어요. 거의 30시간 동안 확실한 대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난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저가 항공사 피해 사례는 296건. 외국계 저가 항공사가 70%를 차지해 1년 사이 6배나 늘었습니다. 필리핀 에어아시아 제스트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피치항공과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 X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위약금에 과다하게 물리거나 기체 이상 때 대체 항공편을 구할 수 없어 지연 운항하는 불만이 많았다며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요즘 뒤숭숭합니다. 어제도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벌써 6명의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부근 해상에서 5,200톤급 부산 제주행 여객선 SO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해경이 경비함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새벽에는 전남 여수 수리도 앞바다에서 이 배에 탔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역시 바다에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 교수는 학교에서 연구용역 인건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타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는데 투신 전 변호인에게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60, 70대 부부가 여객선 객실을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잠시 잡힌 뒤 곧바로 투신했습니다. 유서도 문자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 아들한테 여행 간다고 이야기하고요. 나가지고 25일날 그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거든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새벽에는 60대 남성 2명이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1시간 40분 간격을 두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여객선에서의 잇따른 투신 사건은 모두 석연치 않은 의문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이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약을 숨기는 수법도 아주 교묘한데요.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양초를 숟가락으로 긁어냈더니 은박지에 쌓인 대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에서 보따리상이 가지고 온 기계 부품 속에선 흰색 필로폰 가루가, 평범해 보이는 여행용 가방 안쪽에는 포장된 필로폰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좋았어. 나왔어. 이렇게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이 지난해 46.4kg,
시가 930억 원어치로 10년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면서 국제 마약 조직이나 거래상들이 경유국으로 자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통해서 나가는 여행객들의 경우 제3국에서 세관 검색이 좀 더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마약을 거래하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가 늘면서 밀수의 주 경로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이런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이용해 마약을 밀반이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2004년 30건에서 지난해 202건으로 양은 2.6kg에서 13.2kg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며 해외 마약 사이트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크게 늘어나 걱정입니다. 오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범택시가 신라호텔 현관을 들이받아 3명이 다친 사고 현장입니다. 82세의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고령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장 미숙도 있지 않았겠느냐. 지난달에는 충북 충주에서 80세의 운전사가 몰던 택시가 병원 정문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숫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데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반응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실험에서도 고령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이나 앞차 추월 시 젊은 운전자보다 40%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은 안 늙어요. 몸이 늙는 거지. 뭐 민첩성이 그냥 한 20%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최근에는 은퇴 후 택시를 모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울의 경우 택시기사의 40%가 60대 이상입니다. 사업용 면허를 처음 취득할 때는 지각 반응 능력, 상황 판단 능력 등을 검사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져도 사고만 내지 않으면 특별한 검사 없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화된 적성 검사도 아니고요. 그 적성 검사에서 그 고령 운전자가 노화돼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고령 택시기사에 한해 주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거나 정년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으로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은 어떨까요? 노인 택시기사가 많은 일본은 한때 노인들에게 운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전검사 강화로 정책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명서 특파원입니다. 75세까지 택시 운전이 가능한 일본에서 택시기사 대부분은 노인들입니다. 일본 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은 58세, 그만큼 노인들이 많다는 뜻으로 이들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은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한때 노인들을 상대로 운전을 그만하라는 취지로 면허증 반납 운동을 펼쳐왔지만 지금은 노인 택시를 현실로 인정하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でみたいな感じで75歳ぐらいまで健康だったらば大丈夫だ。 먼저 1년에 2번 회사 부담으로 건강검진이 의무로 돼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을 집중 파악하는 특별 적성 검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이런 검사를 자주 하는 회사에는 안전 인증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暗くなったり明るくなったりっていう時に高齢化になった場合、その回復速度がだいぶ落ちてしまうので 그럼에도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3년 전 70대 노인이 몰던 택시의 철로 추락은 각종 대책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옆에서 나오는 차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노인들의 사고 특징을 차근차근 파악하는 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건 뭘까요?
식약처가 조사해봤더니 환경 호르몬, 농약, 유해 미생물을 꼽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걱정거리 1위는 바로 식품 첨가물이었습니다. 쓰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도 많았는데요. 식약처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요즘 식품 매장에선 제품을 뒤집어 성분 표시명까지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꽤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 만큼 글루타민산, 카제인 같은 화학 용어가 보이면 아무래도 꺼려집니다. 요즘 것들 보면 다 저렇게 화학적 합성품 안 들어있다고 대부분 저렇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쪽으로 좀 눈이 많이 가는 편이죠. 식품 첨가물이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암을 유발한다는 등의 오해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죠.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인 MSG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말합니다. 우유와 고기 종류, 굴 등에도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산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물에 잘 녹을 수 있게 나트륨 성분과 결합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때문에 천연 물질인데도 화학적 합성품이란 이름으로 분류됩니다. 이 MSG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국내어가 된 모든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해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화학적 합성품이란 용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화학적 합성품, 천연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분류를 하고 있지 외국에서는 그냥 일반 식품 첨가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아니고 무해하단 것이지 가공식품을 과다하게 먹는 것은 영양균형상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을 섭취할 때는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뒤 바라지 않았던 부작용이 생겨도 배상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이모 씨. 수술 뒤 눈에 염증이 생기고 피까지 나면서 2차례나 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나아지지는 않고 재수술을 하다 눈꺼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매번 수술할 때마다 동의서는 매니저들이 불러주는 대로만 썼고요. 부작용이나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병원에선 이 씨가 수술에 동의했으며 서명한 서류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수술 동의를 받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고 부족했다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의사가 성형수술의 효과와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병원 측이 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도 가슴 수술을 받은 김모 씨 역시 수술이 잘못됐는데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내 5,700여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간단하다고 생각되는 성형수술도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덕입니다. 촬영한 사진을 보정하고 합성하는 작업. 요즘은 포샵이라고 하죠. 요즘 사진에 이런 수정 작업이 필수가 되면서 사진 수정 전문가, 리터처라는 직업까지 생겨났습니다. 과연 보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박철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소치 첫 금메달의 주인공 이상화 선수가 모델로 등장한 패션 화보입니다. 이상화 선수 본인이 다리 부분이 보정됐다고 스스럼 없이 밝히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뱃살은 집어넣고 허리는 잘록하게. 모델들을 촬영할 때는 물론이고 이제는 보통 사진관에서도 이른바 뽀샵은 일반적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기는 한데 거의 모든 사진에 보정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분증 사진도 보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사진 수정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리터처라는 직업도 전문 영역으로 성장했습니다. 피부톤과 얼굴선, 코와 눈의 크기와 위치, 손과 팔의 길이, 굵기를 조절하자 사진 속 모델은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풀밭에 눈이 없었는데 눈을 깔아달라고 해서 눈을 깔아본 적도 있고요. 잔디가 없는데 잔디를 깐 적도 있고.
요즘은 전문 사진 작가들도 사진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넘을 수 없는 선은 존재합니다. 보정의 역사는 디지털 사진 이전에 이미 있었고, 하지만 저널리즘이나 다큐멘터리나 여기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술과 조작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이른바 뽀샵의 세계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지난주 미국에 거주하는 우익 일본인들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냈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교민사회는 물론 중국계 그리고 뜻있는 일본계 주민들까지 손을 맞잡고 소녀상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김성우 특파원이 글렌데일로 달려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100여 명의 글렌데일 주민들이 시의회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재미 극우 일본인들이 이 동네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낸 데 발끈한 겁니다. It contradicts a number of apologi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had issued on this.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한인단체 회원들은 물론 중국계 주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과 난징 대학살 등 역사 논쟁과 관련해 종종 교민사회가 공동 보조를 취했던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도 손을 잡은 셈입니다. 여기에 뜻을 함께하는 일본인 단체 두 곳의 회원들까지 힘을 보태 이른바 소녀상 지키기 3국연대가 발족됐습니다. Japanese school children are suffering from bullying by Koreans. Now this was very alarming. It was a horrible thing to 시민들은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무작정 방문과 회유, 일본인들의 이메일 공세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을 유지해온 글렌데일 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힘 모으기가 본격화되면서 일본 우익들에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렌데일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미국 뉴욕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안에 일본군 위안부 상설 전시관이 들어섭니다. 일본의 만행을 알려야 한다며 홀로코스트 박물관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뉴욕에서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퀸스 대학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박물관 한켠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 전시돼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역사를 증언해줄 피해자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알려야 한다며 일회성이 아닌 상설 전시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with it? And the answer was always the same. Please, don't let me be forgotten. 규모는 100제곱미터. 비용 8만 달러 가운데 3만 달러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5만 달러는 뉴욕 한인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퀸스대학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지난 2011년부터 위안부 할머니 초청과 피해자 증언 녹취 등 위안부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미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일본 전쟁 역사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상설 전시관이 들어서고 나면 미국 내 수백 곳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으로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나 할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바로 오늘인데요. 정착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창작 뮤지컬을 봤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첫사랑에 대한 환상을 간직한 여성이 알콩달콩 운명적 사랑을 찾아간다는 내용의 뮤지컬 김종욱 찾기.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의 각본을 토대로 한 순수 국내 창작 뮤지컬로 2006년 첫 공연 이후 60여만 명이 관람했고 책과 영화로도 제작됐으며 중국과 일본에 수출도 됐습니다. 두 번째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박 대통령은 대학 새내기들과 함께 김종욱 찾기가 공연되는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외국 뮤지컬의 공세 속에 창작력을 불태우는 국내 뮤지컬계를 응원하고 문화의 날을 통해 국민이 삶의 에너지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오래전에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문화와 함께하면서 그런 시절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고 또 거기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
또 힘을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문화의 날에 동참하기로 한 민간 문화시설이 지난달 800여 곳에서 이달에는 1,100여 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율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한류 때문에 한국식 결혼을 동경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겠죠. 우리 남해안 지역이 중국인들의 신혼여행과 결혼사진 촬영지로 뜨고 있습니다. 장현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혼식.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다릅니다. 한국 드라마에선 결혼식 다음은 어김없이 신혼여행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중국 상하이 TV와 여행사 대표단 그리고 예비 신혼 부부가 남해안을 찾았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신혼여행을 따라해보기 위해서입니다. 现在呢，在我们中国，大家都非常喜欢看韩剧，然后看到韩剧里面非常唯美、非常浪漫的场景之后呢，都希望到韩国来旅游。 남해를 질주하는 쾌속선과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섬을 촬영해 신혼여행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我非常就是想再来一次，因为就是感觉这边非常漂亮，景色就是可能在国内没有的景色，就是一个非常独特的一个感受，想再过来看一看。 이들은 한국에만 있는 웨딩 촬영에다 혼수까지 장만하다 보니 여행객 가운데 상당히 큰 손에 속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의 신혼여행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이곳 남해안은 중국인들의 신혼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올림픽 MWC에선 이른바 사물 인터넷이 화두입니다. 모든 물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건데요. 궁금하시죠? 박영애 기자가 흥미로운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장권 대신 스마트폰을 대고 전시장 입구를 통과합니다. 모니터에서 관심 있는 전시 내용을 고르면 관련 안내 책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돼 언제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종이 전단지는 사라졌습니다. It's really helpful. I can download all the information that I need. I don't need to carry any paper. I have it all on my phone. It's quick and it's simple. 스마트폰으로 차 열쇠를 대신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건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차에 눈이라도 달린 듯 주변 사물의 위치와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Is detect other cars, pedestrians, any object of a certain size around the vehicle. So it allows it to automatically avoid those obstacles as well. 창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켜지는 전등, 스마트폰으로 문을 잠그거나 집안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기본. 어떤 사물이든 조건을 미리 입력하면 그대로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교환을 통해 스스로 기기들이 판단을 하고 스스로 제어를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제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해 MWC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사물과 사물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의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MBC 뉴스 박영애입니다. 일주일 전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할머니가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이번엔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이웃집 70대 노인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2층 상가 건물. 어제 오전 8시쯤 이 건물에 사는 집주인 75살 박모 씨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서 나왔다고 밝힌 한 남성이 찾아와 문을 열어줬는데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번 복부에 그냥 한 번 찌르신 것 같은데요. 와이셔츠는 걸쳤는데 러닝 부위에 피가 젖을 정도만 상처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박 씨는 바로 일주일 전 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었습니다. 당시 박 씨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면서 70대 강모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검 결과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 씨는 사망한 강모 할머니와 같은 재개발 조합 회원으로 평소 친하게 지냈고 강 할머니가 살해되기 전날 밤에도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재를 위장한 살인 사건에 이어 중요 참고인이 흉기에 찔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두 사건이 지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이익 다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우크라이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터키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총리가 거액의 현금을 숨기려 했다는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시내에 거리로 몰려나온 시위대가 폭죽을 쏘며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했고 시위대도 돌과 새총으로 맞서면서 충돌은 격화됐습니다. 수도 앙카라 등 10개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전날 인터넷에 공개된 에르도안 총리와 아들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700억 원가량의 현금을 숨기라고 아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Muammer Bin oğlu. Yanında Ali Ağaoğlu, Reza Zarrab gibi filan 18. Şimdi senin elinde ne var ne yok? 지난해 말 녹음된 것으로 알려진 이 통화 내용에 대해 총리는 조작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riptolu telefonlarını bile oradan dinliyorlar. Bu kadar bunlar alçak. 하지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편집한 흔적이 없다면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실각한 우크라이나에 이어 터키에서도 총리 퇴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작년에만 가격이 90배 넘게 폭등했던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해커가 돈을 빼갔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미래화폐로 주목받던 비트코인이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나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도쿄 마운트곡스에서 내 돈을 내놓으라는 팻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거래가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I had 311 bitcoins in there, which at the time of before this started was worth around $300,000. 미국 뉴욕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ところで情報収集、ここは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承知をしています。 시장에서 마운트곡스가 우리 돈 4,1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도둑 맞았다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해킹에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낸 겁니다. 작년 초 단위당 13달러였던 비트코인은 10여 개월 만에 90배 이상 폭등해 1,200달러 이상의 값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거래 중단 조치로 500달러대로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사태로 다시 40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해킹이나 기술 문제로 거래나 현금 인출이 중단되는 사태도 잇따르고 있어서 화폐의 미래라던 비트코인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의 시행 시기를 2년간 늦추기로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정했습니다.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돼도 시행은 유예하고 이후에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2년차 징크스를 떨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 호주에서의 개막전 선발로 거론되는 등 탄탄한 입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전은칠 기자입니다. 14승에 평균 자책점 3.0으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2013년. 준수한 성적이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류현진의 2014년 시간표는 훨씬 빠르게 돌아갑니다. 작년보다 한 달 일찍 훈련에 돌입해 살을 7kg 정도 뺐고 순조롭게 몸 상태를 끌어올려 마지막 불펜 투구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일찍 준비한 게 잘했다는 생각 들고 앞으로 뭐 한 달 정도 더 기간이 있지만 그 정도 때까지면 뭐 충분히 몸은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코치진의 신뢰도 든든합니다. 지난 겨울 베테랑 투수들이 들어왔지만 3선발 류현진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년차 징크스에 대한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Much of the baseball, so his adjustments they're going to have to make more to him than he's having to make towards them.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류현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류현진은 다음 달 1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시범 경기에 등판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애리조나에서 MBC 뉴스 전우칠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가 축구 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완파했습니다. 서희연 기자입니다. 일주일 뒤 우리 대표팀의 평가전이 펼쳐질 아테네의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 홈팬들의 열혈 응원 속에 올림피아코스는 맨유를 압도했습니다. 마니아티스의 강력한 중거리 슛을 도밍게스가 살짝 건드려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후반엔 조엘 캠벨이 철벽 수비수 퍼디난드를 앞에 두고 중거리 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2대0 승리에 그리스 관중은 열광했고 축구 종가의 자존심 맨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레반도프스키의 멀티골로 제니트를 4대2로 제압하며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에서 서울이 김치우의 패스가 에스쿠데로의 다리 사이를 거쳐 윤일록의 골로 연결되는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편 측면 수비수로 풀타임 활약한 차두리는 경기 후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대표팀에서 탈락했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 포를란의 출전으로 화제가 됐던 포항대 세레소 오사카의 대결은 배천석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울산은 고공폭격기 김신욱이 머리가 아닌 발로 넣은 동점골에 힘입어 웨스턴 시드니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MBC 뉴스 서혜안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 등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연탄을 배달하며 이웃사랑의 온정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꿈쩍도 않고 쌓이기만 했던 미세먼지가 오후부턴 그나마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세정 효과 덕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22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던 울산지방은 오후 2시 무렵부터 급격히 낮아져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요. 서울도 약간 나쁨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내일 다시 스모그가 몰려온다는 건데요. 수도권 지방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고 남부지방도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약간 나쁨 수준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아무래도 당분간은 포근한 봄 날씨를 즐기기가 쉽진 않겠네요. 지금 비는 주로 경상도 지방에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과 제주도는 대부분 잦아든 상태입니다. 비구름은 밤새 동쪽으로 차츰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보단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무척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13도, 청주 14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오늘보다 최고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대구 16도, 창원 16도, 부산 15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와 동해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